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거지같이 시집와서 얻어먹는 게 뭐가 그리 떳떳하냐? 순간 은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거지라니,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친척들은 킥킥대며 웃어댔고 시누이들도 맞아요. 언니가 처음 왔을 때 정말 촌스러웠어요. 라며 거들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다. 이혼해라! 집안 망신이다! 남편 성호마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니 말씀이 맞긴 해요. 저도 많이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은희는 접시를 떨어뜨렸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마음이 더 아팠다. 그날 밤 은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시댁 문을 나섰다. 마지막으로 시댁 대문을 똑똑히 바라보며 다짐했다. 기억해요. 언젠가 이 수모 반드시 갚을 겁니다. 그 순간 은희의 눈에는 굴복하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1980년대 말 서울의 찬바람이 유난히 매서웠던 그 겨울, 박은희는 경북 시골에서 올라온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25의 나이에 결혼해서 시댁으로 들어온 은희에게 서울 생활은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죠. 높은 건물들이 즐비한 도시의 풍경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댁이 있는 강남 지역의 번화한 거리는 시골 출신인 은희에게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은희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깨기 전에 부엌으로 내려가 밥을 짓고 온 가족의 아침상을 차리는 것이 첫 번째 일과였죠. 시댁 식구들은 모두 6명,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 성호, 그리고 시누이 둘까지. 은희는 마치 식모처럼 모든 사람을 챙겨야 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의 양을 재며 밥솥에 불을 지피는 일상적인 동작 하나하나에도 긴장이 서려 있었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희야, 밥이 좀 설었네. 다음부턴 물 조절 좀 제대로 해라. 시어머니 김정순의 목소리에는 늘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죠. 시골에서 자란 은희도 밥 짓는 솜씨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늘 트집을 잡았습니다. 설령 밥이 완벽하게 지어져도 반찬이 싱거워. 국이 짜다. 하며 뭔가는 꼭 문제를 삼았죠. 심지어 같은 반찬을 먹으면서도 유독 은희가 만든 것만 문제라고 했습니다. 남편 최성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시댁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나름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제법 이름 있는 집안이라고 여겨졌죠. 시아버지는 기계 부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직원도 10명 정도 되는 나름 번창하는 사업체였습니다. 그 덕분에 시댁집은 당시로서는 꽤 큰 2층 집이었고 마당에는 승용차까지 있었죠. 시어머니는 늘 이웃들에게 우리는 남다르다는 식으로 말하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친정은 달랐습니다. 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민의 딸이었고 시댁에서는 그것을 늘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 성호가 왜 하필 그런 집 딸을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문 앞에 셀린 차도 없는 집 딸을 말이야.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올 때마다 은희가 들으라는 듯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희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어야 했죠. 친척 어른들 앞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시골 출신이라 예의도 모른다. 는 핀잔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때로는 친척들 앞에서 일부러 은희를 부려먹으며 우리 며느리는 정말 부지런해요.
하면서도 속뜻은 가난한 집 딸이라 하는 일도 많다. 는 의미였습니다. 빨래는 손빨래로 해야 했고 청소며 설거지까지 모든 집안일이 은희의 몫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대학생이라며 공부한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남편 성호는 우리 집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하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은희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성호는 다른 집도 다 그래. 참고 살아야지. 하며 넘어가려고만 했죠. 때로는 은희가 시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으면 오히려 우리 어머니한테 왜 대답을 그렇게 해? 하며 은희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성호가 시댁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참았습니다. 시집살이란 원래 이런 거라고, 모든 여자들이 겪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럴 때마다 그녀의 눈 속에는 묘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런 굴욕을 받지 않을 날이 올 거야. 은희는 걸레를 빨면서 바닥을 닦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죠. 손이 빨갛게 터도 무릎이 아파도 참아낼 수 있었던 건 마음. 한 구석에 품고 있던 그 작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지만 은희는 늘 마지막에 남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좋은 반찬 다 먹으면 안 된다며 은희 앞에 놓인 반찬을 딴 곳으로 옮겨버리곤 했죠. 갈비찜이나 생선구이 같은 맛있는 반찬은 시아버지와 시누이들, 그리고 성호가 먹고 은희에게는 시든 나물이나 김치만 남겨졌습니다. 그래도 은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했다가는 더 큰 야단을 맞을 게 뻔했거든요. 대신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내가 제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도 은희는 틈틈이 책을 읽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부엌 작은 전등 불빛 아래서 신문을 읽고 경제 잡지를 들여다봤죠. 남편 성호는 여자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있어? 하며 핀잔을 줬지만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란을 읽으며 부동산 가격 변동을 살펴보고 주식 시세표를 들여다보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려고 애썼죠. 그것이 언젠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에 관한 기사들은 더욱 꼼꼼히 읽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큰 회사로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은희에게 희망을 주었거든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언젠가 내 힘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은희는 매일 밤 이런 다짐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그 다짐 속에는 단순한 희망이 아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비록 지금은 초라한 며느리지만 언젠가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될 거라고 은희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희의 굴욕적인 시댁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죠. 머지않아 그녀에게 더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이 오히려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굴욕적인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봄날, 은희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친척 모임이 열리게 된 것이죠. 성호의 큰아버지 내외와 작은아버지, 가족, 그리고 시어머니의 언니까지 모두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은희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은희야, 큰아버님께서 오시는데 음식이 이게 뭐야? 좀 더 정성스럽게 해야지. 시어머니 김정수는 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또다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은희는 이미 사흘밤을 새워가며 갈비찜, 잡채,
전류까지 온갖 음식을 준비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죠. 이런 음식으로 어떻게 어른들을 모시겠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친척들이 도착하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시골 출신이라 서울 음식 솜씨가 좀 부족해요. 이런 말로 시작해서 은희를 깎아내리는데 여념이 없었죠. 큰아버니는 그래도 며느리가 있어서 좋잖아. 집안일을 다 해주고 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도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은희는 늘 그랬듯이 밥상을 차리고 물을 따르며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친척들은 은희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요즘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더라. 우리 집 공장도 주문이 밀려서 바쁘다. 같은 돈 이야기가 줄을 잃었습니다. 은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메모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필요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큰아버니가 갑자기 은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성우 어머니, 며느리 친정은 어디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경북 시골이에요. 농사 짓는 집 딸이라 뭘 아는 게 있겠어요. 그러자 작은아버니가 끼어들었죠. 아, 그래서 음식 솜씨가 좀 투박하구나. 시골 음식이랑 서울 음식은 차원이 다르지. 은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성우가 왜 그런 집 딸을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혼담이 들어올 때 반대했는데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친척들은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시누이들도 맞아요. 언니가 처음 왔을 때 정말 촌스러웠어요. 하며 거들었죠. 은희는 주먹을 꽉 쥐고 견뎠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더욱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거지같이 시집와서 얻어먹는 게 뭐가 그리 떳떳하냐? 친정에서 가져온 것도 없으면서 말이야. 순간 은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지라니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거지라고 불리다니요. 친척들은 더욱 재미있다는 듯이 웃어댔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지참금도 없이 시집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큰아버니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맞아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집안의 보탬이라도 되는데 우리 며느리는 그냥 얻어먹기만 하니까요.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말대꾸를 할 수도 없었죠. 대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부엌에서도 거실의 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성호도 참 답답해. 이혼하고 다시 장가가면 되는데. 작은아버니의 말에 시어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맨날 그래요. 이혼해라, 집안 망신이다. 아직도 어린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혼이라니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쫓겨날 운명인 건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 성호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긴 해요. 요즘 저도 많이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은희는 접시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져서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에 거실이 조용해졌죠.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뭐야, 또 실수했어? 정말 하는 일마다 말썽이야. 죄송합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이며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시어머니는 정말 답답해 죽겠어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날 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시어머니는 성호를 불러앉혔습니다. 성호야, 어머니 말 들어라. 이혼하고 제대로 된 집딸과 다시 결혼해. 이렇게 살면 내 인생만 망가져. 성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도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은희는 방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베개를 입에 물고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기억해요. 언젠가 이수모 반드시 갚을 겁니다. 은희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 치욕스러운 밤이 지나고 일주일 후 결국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성호가 은희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이죠. 은희야,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성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때 사랑한다고 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요? 은희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안 맞는 것 같아. 어머니도 그러시고 나도 더 이상은 힘들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은희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는 나약한 남자였다는 것을 말이죠. 시어머니 김정수는 은희를 부엌으로 불러냈습니다. 은희야, 너도 알겠지만 이제 그만 나가줘야겠어. 우리 성호 앞길을 막을 수는 없잖니.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정 때문에 주는 거야. 고마워해.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3년간의 시집살이 대가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금액이었죠. 어머님,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은희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내가 우리 집안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어서 짐 싸서 나가. 시누이들도 언니, 이제 그만 포기해요. 오빠도 힘들어 하잖아요 하며 거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자신의 짐을 쌌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옷가지 몇 벌과 책들, 그리고 아끼던 반지 하나가 전부였어요. 3년간 모은 용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용돈을 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짐을 싸면서 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시댁 문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중에 잘 살아라 하며 마지못해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성호는 직장에 나간다며 얼굴도 보이지 않았죠. 은희는 마지막으로 시댁 대문을 똑똑히 바라봤습니다. 기억해요. 언젠가 이수모 반드시 갚을 겁니다. 갈 곳이 없던 은희는 일단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골 부모님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동안 은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시골에 숨어서 평생 살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친정에서의 한 달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은희가 이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수군거렸거든요. 박신의 딸이 시집 갔다가 쫓겨왔다더라. 역시 분수에 맞지 않는 곳으로. 시집 가면 안 된다니까 같은 말들이 은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부모님도 딸을 위로하려고 애썼지만 가난한 농민인 그들로서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겠다고요.
부모님은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며 걱정했지만 은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때는 시댁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보게 만들 거예요. 서울에 올라온 은희가 처음 한 일은 작은 고시원 방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증금 5만 원, 월세 3만 원짜리 쪽방이었죠. 화장실도 공용이고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지만 은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여자라는 편견 때문에 좋은 직장은 문턱도 높았거든요. 결국 은희는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손가락이 부르트고 어깨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한 달에 받는 월급은 15만 원이었지만 그 돈이 은희에게는 희망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은희는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경제 관련 책들을 읽고 신문의 경제면을 꼼꼼히 봤죠. 특히 작은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사업을 해야겠어. 남의 밑에서 평생 일할 수는 없어. 몇 달 후 은희는 용기를 내어 작은 노점상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지하철역 앞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파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손님들은 아줌마 떡볶이 맛없어라며 불평하기도 했고 구청 공무원들이 와서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된다며 쫓아내기도 했죠. 하지만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떡볶이 맛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양념을 시도해봤고 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조금씩 나아졌어요. 몇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은희는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한 푼이 소중했지만 은희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내 아이만큼은 굶기지 않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시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겠어. 그 다짐이 은희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노점상을 시작한 지 1년이 흘렀을 때 은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던 김 사장이 갑자기 제안을 해온 것이죠. 사장님, 장사 정말 잘하시네요. 우리 시장 안에 작은 점포 하나 비었는데 들어오실 생각 없어요? 김 사장은 동대문 시장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점포요? 은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노점상을 하면서 늘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보증금이 얼마나 들까요? 3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월세는 20만 원 정도고요. 김 사장의 말에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이 겨우 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가게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오랫동안 고민하셨지만 결국 논 한 떼기를 팔아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은희야, 이번엔 꼭 성공해라. 우리 딸이 힘들게 사는 걸 보기가 너무 안쓰럽다. 드디어 은희만의 작은 분식집이 생겼습니다. 은희네 분식이라는 간판을 달고 문을 열었죠. 가게는 겨우 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은희에게는 꿈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김밥을 파는 작은 가게였지만 은희는 정성을 다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장 안에는 이미 분식집이 몇 군데 있었고 새로운 은희의 가게는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은희는 남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다른 집보다 양을 많이 주고 맛도 더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라는 인사와 함께 늘 웃는 얼굴로 맞았죠. 몇 달이 지나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인의 분식집 떡볶이가 정말 맛있대. 양도 많이 주고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같은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요청을 들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어요. 치즈떡볶이, 라면사리 추가, 특제 김밥까지. 다른 분식집에서는 없는 메뉴들을 하나둘씩 만들어갔죠. 손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면 돼요. 그게 장사의 기본이에요. 은희의 장사 철학이었습니다. 1년 후 은희의 분식집은 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은희는 그 돈으로 조금씩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옆 점포가 비자 계약해서 좌석도 늘리고 메뉴판도 새로 만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이렇게 가게를 키우다니. 아르바이트생 미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야. 더 큰 꿈이 있거든. 그렇습니다. 은희의 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몇 년이 더 지나자 은희는 두 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다른 시장에 똑같은 은희네 분식지점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가게가 계속 생겨났습니다. 은희는 이제 단순한 분식집 사장이 아니라 여러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10년이 흘렀을 때 은희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했습니다. 은희네 분식이라는 브랜드로 전국에 체인점을 내는 것이었죠. 이제는 직접 떡볶이를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가맹점들을 관리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은희의 사무실은 강남의 한 빌딩 10층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예전에 시댁에서 바라보던 그 강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경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3억을 넘었습니다. 직원이 보고하자 은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3억이라니 예전에 시댁에서 무시당했던 그 거지 같은 며느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월 매출 3억을 올리는 성공한 사업가 박은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희는 성실함과 끈기로 모은 돈을 다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경제 기사들이 도움이 되었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고 좋은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돈이 돈을 부르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제 은희의 자산은 억 단위를 넘어섰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볼 때마다 은희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건네주던 10만 원 봉투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하지만 은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었거든요. 시댁에서 받은 그 모욕을 말이에요. 그런데 운명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은희 앞에 예상치 못한 기회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거든요. 성공가도를 달리던 은희에게 예상치 못한 운명의 장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은희는 새로운 프랜차이즈 매장 부지를 보러 강남의 한 빌딩에 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1층 상가가 비었는데 위치가 정말 좋다며 추천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 빌딩 앞에 서는 순간 은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전 시댁이 있던 동네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주변 풍경은 여전히 낯익었어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이야.
당당하게 들어가자. 그렇게 스스로를 격려하며 빌딩 안으로 들어갔죠.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1층 상가를 둘러보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정도 평수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네요. 좀 깎아주실 수 없나요? 은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예전 시누이 최미영이었어요. 미영은 은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은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거든요. 예전에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명품 옷을 입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 중년 여성이었으니까요. 미영은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얼굴에는 피곤함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업종으로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작은 반찬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은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아, 그분은 이 근처에 오래 사신 분이에요. 원래 잘 사셨는데 몇 년 전에 사업이 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은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시댁 전체가 몰락한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은희는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사립 탐정에게 의뢰했습니다. 최 씨 가족의 현재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말이에요. 일주일 후 받은 보고서는 은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이 5년 전에 부도가 났고 시댁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 김정수는 요양원에서 치매에 걸려 지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작은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시누이들도 각각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죠. 특히 큰 시누이는 남편이 사업 실패로 야반도주를 해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허무감도 들었어요. 이렇게 몰락할 줄 알았으면 나를 그렇게 대하지 말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죠. 며칠 후 은희는 다시 그 빌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계약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빌딩을 통째로 사려고 왔어요. 빌딩 주인과 만나서 매매 협상을 했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8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계약하죠. 빌딩 매입 소식은 곧 그 일대에 퍼졌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젊은 여성 사업가라더라.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 같은 소문들이 돌았죠. 미영을 비롯한 기존 임차인들은 새 건물주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드디어 계약 체결일이 왔습니다. 은희는 일부러 정장을 차려입고 빌딩 회의실에 나타났어요. 기존 임차인들도 모두 참석했는데 그 중에는 미영뿐만 아니라 성우와 시어머니까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있다고 했지만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은희가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은희는 당당하게 앞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이 빌딩의 새로운 주인이 될 박은희입니다. 그 순간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록 많이 변했지만 성우는 은희를 알아본 것이죠. 설마.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은희는 성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맞습니다. 거지 같다고 쫓아내신 그 며느리, 박은희 맞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수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미영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언니가
정말 언니가 맞아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미영 씨. 그때 그렇게 촌스럽다고 하시던 시골 처제 말이에요. 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은희는 그런 성호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앉아 계세요. 아직 할 말이 많거든요. 그 목소리에는 20년 전에 그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성공한 사업가의 당당함과 냉정함만 있을 뿐이었죠.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충격적인 분위기 속에서 은희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20년 전 그 굴욕적인 순간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은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해보죠. 성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이게 정말 너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은희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성호 씨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이미 남남이니까요. 그 차가운 말투에 성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수는 치매가 있다고 했지만 은희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은희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했지만 미영이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전현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어. 우리를 망치려고 온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도 오랜만이에요. 그때처럼 저를 거지라고 부르지는 않으실 거죠?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새로운 건물주가 바로 예전에 자신들이 무시했던 사람이라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은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는지 궁금하시군요. 여러분이 저를 쫓아낸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노점상으로 시작해서 분식집, 그리고 지금의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2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성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희야. 아니, 은희 씨.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했다는 걸 알고 있어. 성호가 간신히 말했지만 은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20년이 지나서야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미안하긴 뭘 미안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우리 집안 수준에 안 맞았던 게 사실이잖아. 치매가 있다고 했지만 은희를 향한 적개심만큼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은희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저는 정말 어머님 댁 수준에 안 맞았죠. 가난했고 무식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은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분노가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이 빌딩 주인이 된 제가 어머님 수준에 맞을까요? 미영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어려워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도 치매가 있으셔서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은희는 냉정했습니다. 이해요? 그때 저를 이해해 주신 분이 계셨나요? 은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임대차 계약서들이 있네요. 모두 다음 달이면 만료되는군요. 그 말에 임차인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새로운 계약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임대료는 기존의 3배로 올릴 예정입니다. 3배요? 성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은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죠. 사업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자주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 죽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저에게 그랬듯이 이제는 제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성호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은희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정말 어려워.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시고 미영이는 혼자 아이들 키우고 있어. 제발. 하지만 은희는 그런 성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 저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회의실은 절망적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은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비서였습니다. 사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은희의 얼굴이 급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 전무가 회사 돈을 빼돌려서 도망갔습니다. 금액이 50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비서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은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김 전무는 은희가 가장 신뢰했던 동업자였거든요. 지금 당장 회사로 가겠습니다. 은희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50억이라니, 그것은 은희 회사 자본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순간 시댁 사람들의 존재도 잊을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성호가 은희의 상황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하지만 은희는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계약 조건은 다음 주에 다시 통보하겠어요. 은희가 급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래, 너도 망해봐. 우리처럼 바닥으로 떨어져 봐. 그 악독한 말에 은희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지만 곧 무시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김 전무가 정말 배신했다니.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는데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동업자의 배신은 시댁의 모욕보다도 더 큰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모두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죠? 언론에서 연락이 계속 와요. 비서가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은희는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너질 수는 없어.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 그날 밤 은희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회사를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예전에 시댁에서 받았던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거지 같은 년, 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니야,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비록 큰 타격을 받았지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댁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김 전무의 배신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어요. 사흘밤을 꼬박 세우며 대책을 세운 끝에 은희는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우선 개인 자산을 담보로 긴급 자금을 조달하고 동시에 신뢰할 만한 투자자들을 찾아 나섰죠. 사장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은희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이 정도로 무너질 은희가 아니거든요. 그 말 속에는 20년간 쌓아온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은희는 직접 거래처들을 찾아다니며 신뢰 회복에 나섰습니다.
저희 회사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죠. 놀랍게도 오랫동안 거래해온 업체들은 은희를 믿어주었습니다. 박 사장님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요. 주요 거래처 사장의 말에 은희는 깊이 고마워했어요. 신뢰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20년간 정직하게 사업해온 것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것이죠. 한 달 후 은희는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오히려 투명한 경영과 위기 대처 능력을 인정받아 더 큰 투자 제안들이 들어왔어요. 언론도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여성 기업가라며 은희를 조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희는 더욱 성숙한 사업가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은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보며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복수는 재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짓밟은 그들 앞에 내가 살아있는 증거로 서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정리한 은희는 다시 시댁이 있는 빌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복수가 아닌 다른 마음으로 말이에요. 빌딩에 도착하자 성호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성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회사 일로 많이 힘드셨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이겨내셨더라고요. 은희는 별다른 감정 없이 대답했어요. 네,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니까요. 은희 씨, 정말 미안해요. 20년 전 일도 그 후에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성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니, 알았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성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성호 씨. 은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원망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성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은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품고 살았던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용서보다는 이제 그만 놓아주고 싶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요. 성호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미영이 나타났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언니를 보고 싶어 하세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쪼그라든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희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어. 너를 그렇게 대했던 게 평생 가슴에 남아있어. 치매가 있다고 했지만 후회하는 마음만큼은 또렷했어요. 어머님. 은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20년간 원망했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때 저도 많이 부족했어요. 어머님 마음도 이해해요. 시어머니는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교만했어. 돈이 있다고 조금 잘 산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했어.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용서해 줄 수 있니? 은희는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늙고 쪼그라든 모습에서 예전의 독한 면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한 할머니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정말 고마워, 은희야.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자랑스러워. 시어머니의 말에 은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공해서 시댁 사람들을 무릎 꿇리는 게 꿈이었는데 정작 그 순간이 오니 허무했어요.
그날 저녁 은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빌딩 임대료를 원래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죠. 복수를 위해 3배로 올리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한 거예요. 대신 시댁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큰 마음을.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은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이었잖아요. 한때는 말이에요. 성호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희 씨, 평생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당신이 이렇게 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은희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며칠 후 은희는 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미영의 아이들 교육비도 도와주기로 했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저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은희의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직원들은 역시 우리 사장님이라며 더욱 존경했고, 거래처들도 은희의 인품을 높이 평가했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은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용서의 힘으로 더 큰 사람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은희에게는 앞으로 더 큰 꿈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이제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인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그녀의 회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외식 프랜차이즈로 발전했고, 특히 어려운 환경의 여성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으로도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은희는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이었죠. 강의실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은희는 단상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거지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시댁에서 쫓겨나서 노점상으로 시작했던 그 시절이 제게는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청중들은 은희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화려한 면모가 아닌 진솔한 인간 박은희의 이야기였거든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도 최근에 이혼을 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며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요. 그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은희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러면서 명함을 건네주었죠. 이런 일들이 은희에게는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희는 문득 예전 시댁 사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용서한다고 했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은희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들를 곳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있는 요양원에 도착하자 간병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이 사장님 오신다고 하시면서 아침부터 단장하고 계세요.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은희야. 시어머니 김정수는 은희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치매가 있다고 했지만 은희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늘 텔레비전에서 내강해 봤어. 정말 자랑스러웠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은희는 시어머니 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응,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여기 직원들도 친절하고 밥도 맛있고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예전에 날카로웠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너한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가 은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성호도 미영이도 모두 내 덕분에 잘 살고 있잖니.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는 어떻게 지내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요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내가 도와준 자금으로 시작했는데 제법 잘 되고 있다더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미영이 나타났습니다. 언니, 오셨네요. 미영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밝음이 있었어요. 요즘 어때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대학에 잘 다니고 있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미영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언니, 성우 오빠가 언니를 만나고 싶어 해요.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의 말에 은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시간 되면 만나보죠. 며칠 후 은희는 성우와 만났습니다. 성우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였어요. 잘 되고 있네요. 은희가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에요. 은희 씨가 아니었으면 새로 시작할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성우는 은희에게 차를 대접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 씨,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은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던 내가 정말 한심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성호 씨. 은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때 많이 부족했어요. 서로 맞지 않았던 거겠죠. 성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못 봤을 뿐이죠. 성호 씨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사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은희의 말에 성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은희 씨.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그날 저녁, 은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여 년 전 시댁에서 쫓겨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절망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건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모욕은 상처가 되지만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은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진짜 복수다. 정말 그랬어요. 복수를 위해 살았던 시간보다 용서를 통해 얻은 자유가 더 값졌습니다.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내일 장학재단 설립회의가 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려운 환경의 여성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이 요즘 은희의 가장 큰 관심사였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여성기업인 대상 시상식 준비도 거의 끝났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은희는 오래오래의 여성기업인 대상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시댁에서 받았던 모욕들도 노점상 시절의 고생들도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은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누군가의 치유가 되게 할 수 있는 힘이다. 나는 이제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속에는 은희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어요. 은희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이에요. 은희의 인생 2막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녀에게는 이제 더 큰 꿈이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은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박은희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